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인교대 이대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선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지원 대상 학생 선별에 관해서 이 부분을 공부하시고 나서는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 선별의 뜻이 무엇이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설명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학습지원 대상 학생 선별이 이 학생들의 지원 전체 과정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이제 학습지원 대상 학생 선별을 하실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어떻게 선별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잘 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습지원 대상자를 선별한다는 말의 뜻은 아주 쉽게 말하면 정규 수업 이외에 별도의 지원이 없으면 학교 교육과정 이수가 어려운 학생들이 누군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의미이고 조금 더 업무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학습 지원 대상자를 선별한다 이 말의 뜻은 어떤 특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선정하는 행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할 때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가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아마도 이제 어떤 평가를 하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뽑게 될 텐데 그러한 행위가 바로 학습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학교 현장에서 도대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선별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지 두 가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사는 20명의 자기학급 내 학생 중 학생 4명이 심한 학습 부진을 보인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수업 시간에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기초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정서 행동 측면에서도 학습에 집중을 잘하지 못하고 욱하는 등 감정 폭발을 종종 보였습니다. 이에 김 교사는 이 학생들이 지금 정확히 어느 정도 학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학습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 교사가 소속되어 있는 A 학교에서는 학력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담당인 박 교사에게 A학교의 학습 부진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그 중에서도 특히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볼 것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도구로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방금 학교 현장에서 흔히 부딪힐 수 있는 또 당면할 수 있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선별과 관련한 상황을 한번 보았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이제 학급에서 어떤 학생들이 보기에, 선생님이 보시기에 말하자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지 또 왜 그런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궁금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선별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 사례는 이제 공식적으로 예컨대 뭐 교육청이나 국가의 어떤 학습 지원 대상자 수를 이제 보고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 어떤 다른 도구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도구를 써서 그 학생들을 선정해야 되는지 이것에 관한 사례가 바로 두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은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전체 체계적인 지원 가운데에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선별이 갖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선별하는 일이 이 학생들을 지원하는 전체 과정 속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왜 중요한지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이제 전반적인 선별, 진단, 지원 체계가 쭉 나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일반적으로는 크게 이제 세 덩어리가 있죠. 선별, 진단, 지원,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가 있는데, 이 세 덩어리 중에서 가장 앞부분에 있는 것이 바로 선별이죠. 그래서 이 선별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그 이후 과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지원의 어떤 성공이냐 실패냐 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선별에 관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요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씩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별은 아까 초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학습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이 확인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선생님께서 학급에서 관찰이라든지 또는 그 학생을 지도한 경험을 통해서 이 학생은 이 부분에 해당하겠다, 이렇게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평가 도구 또는 표준화된 검사, 이런 것을 사용을 해서 그 학생들을 선정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바람직하게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 가장 좋겠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에는 말하자면 특정 학년의 특정 교과에서 어느 정도로 학습을 했느냐, 제대로 학습을 했느냐, 그런 학생들을 이렇게 가려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특정 학년, 특정 교과에서 어느 정도로 학습을 했느냐, 이것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선별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별이 이루어지고 나면 영역별로 심층 정밀 진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심층 정밀 진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어떤 모습으로 이 학생이 학습을 수행하고 있는지, 또 그 학습에 저해 기능을 하는 요인들은 뭐가 있는지, 또 반대로 촉진할 수 있는 요인에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심층 정밀 진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영역을 심층 정밀 진단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그 학생이 보이는 어떤 학습상의 특징,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정보를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층 정밀 진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효과적인 지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심층 정밀 진단을 하고 나면 이제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증거 기반 실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자면 공공연하게 알려진 그런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방법은 이제 검증을 거친 학술지, 이런 곳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 기반 실제를 이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 충실하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강도 높게, 그러면서도 주기적으로 그 과정을 점검하면서 적용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이제 크게 보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큰 그 세 가지 덩어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선별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학생들을 선별하는 원칙과 방향을 우리가 조금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한다면 가급적 조기에 선별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선별 영역과 목적에 따라서 구체적인 시기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별은 가급적 최대한 조기에 선별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원에 필요한 노력과 비용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원칙은 이 학습 지원 대상자를 선별할 때에는 이 기준 자체가 초반에는 조금 느슨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선정 기준 자체가 너무 말하자면 깐깐하다고 그럴까요? 너무 엄격하게 되면 원래는 학습 지원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학습 장애 학생들 중에 가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원래는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지원이 필요한데 이 학생들의 그 학교에서의 교과 성적이 그렇게 낮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일반적인 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이 학습 지원 대상에서 걸러지지 않는 바람에 필요한 지원을 제때 못 받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초반에는 어쨌든지 간에 관련된 학생들이 가급적 이렇게 누락되지 않도록 선정 기준을 조금 느슨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선별의 목적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선별 목적이 몇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는데 그 목적에 맞게 시기라든지 도구,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난독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밀진단 대상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와 반대로 어떤 특정 학년 특정 교과 예컨대 뭐 초등학교 5학년 영어를 얼마나 학습을 했는지 영어를 제대로 학습을 못한 학생을 말하자면 선정하고자 할 때 필요한 어떤 도구라든지 방법 이런 것들은 많이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구별해서 우리가 도구라든지 방법 등을 적용해야 된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선별용 검사 결과는 가급적 대상자가 거기에 해당한다 안 한다 이 판단에만 활용을 하고 그 이상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대 해석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자 할 때는 예컨대 심층 정밀 진단을 한다라든지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컨대 국가 수준 학업성 지도 평가 결과를 가지고 어떤 학생의 지원 영역이라든지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하자면 찾기 위한 그 자료로 삼는다. 이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래 이 평가 자체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선별 목적별로 선별 시기도 달라야 되고 방법도 달라야 되고 도구도 달라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선 선별 목적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선별 목적은 뭐냐면 학교 학습의 필수적인 그러면서도 아주 기본이 되는 예컨대 흔히 3R이라고 들어보셨죠? 기본적인 학습 기능, 그러니까 읽기, 쓰기, 세마기 이러한 기능들을 혹시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 혹시 필요한 만큼 갖추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할 때 그럴 때 그 기능 부분에서 말하자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우리가 선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경우가 한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우리가 교육 과정을 학년별로 또 교과별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특정 학년, 특정 교과 부분을 어느 정도로 이수를 했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혹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아니냐. 이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특히 이 부분은 이제 얼마 전에 통과가 된 그 기초학력보장법, 이 기초학력보장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 학년 매 교과, 뭐 모든 교과는 아닐지라도 주요 교과에서 어느 정도로 교육 과정을 이수했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이 꼭 필요할 텐데, 그때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 기본 학습 기능 미달자를 선별하는 거하고 좀 달라야 되겠죠. 방법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선별 목적은 국가나 교육청 단위로 우리가 이제 학력을 딱 정해놓고 특정 학력에 이르지 못한 학생들을 확인하고자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와 같이 국가 수준 학업성 지도 평가를 통해서 기초 학력에 이르지 못한 학생이 어느 정도로 되느냐, 이런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선별 목적별로 시기라든지 방법이 조금 달라야 되는구나,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제 이 부분을 지금 한 페이지로 개관을 해 놓은 것이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선별 목적별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학습 기능, 즉 읽기, 쓰기, 세마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별할 때는 말하자면 이 부분에서 이제 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데 꼭 필요한 도구 기능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을 빨리 찾아내서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선별 시기는 대체적으로 초등 저학년, 특히 초등 1, 2학년 때, 요때까지는 꼭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선별 방법과 기준 측면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이제 개인 검사 형태로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뭐 집단 검사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기준인데, 각 기능 영역별로 최소한 90% 이상의 정답률을 우리가 통과하냐 아니면 통과하지 못했느냐라는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때 쓸 수 있는 도구로서는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표준화된 검사의 하위 검사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검사 도구들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컨대 읽기의 경우에 뭐 한글 또박또박 검사 등을 활용한다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검사 영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읽기, 세마기, 쓰기, 요 세 가지 영역인데, 요 세 가지 영역도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하위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별로 현재 학생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요 기본 학습 기능 선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덩어리가 이제 각 학년, 그 다음에 특정 교과별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확인해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은 아마도 이제 그 해당 학년도 말이나 혹은 그 다음 학년도 초에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학년도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특정 학년, 특정 교과의 핵심적인 기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로 갖추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 대목쯤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정서행동 측면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선별을 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선별하는 이 측면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누가 학습 지원 대상자인지를 선별할 때에는 가급적 학습 영역에 집중을 해서 선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을 지원해야 되는지, 또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할 때 그 과정에서 정서행동 측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별의 중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학습 지원 부분에 중점을 둬서 선별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각 학년 교과별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이제 지금까지는 보시면 이제 주로 교육청에서 개발한 검사,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평가를 많이 적용을 하죠. 그래서 전체 학생 중에 어느 정도를 하게 되면 이 학생은 미흡한 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정을 했었죠. 만약에 절대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한 정답률을 70% 정도로 잡는 것이 어떨까. 사실 이상적으로는 80% 정도 잡는 것이 그 이후 단계 학습을 수행하는데 말하자면 중요하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꼭 교사의 관찰이 병행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별 도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 이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도구가 말하자면 개발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 도구는 아마 교육청단이나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그것을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 자, 선별에 앞서서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선별되는 학생 수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문항 유형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컨대 섬다형이냐 아니면 객관식 서술형이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피험자 상태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학생의 컨디션에 따라서 말하자면 수행 정도가 달라질 테니까요. 당연히 검사 환경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근본적인 사안인데, 학력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우리가 잡고 갈 것이냐,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요즘에 미래형 학력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규정되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답률을 70%로 할 것이냐, 80%로 할 것이냐, 아니면 90%로 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그 선별되는 학생의 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뭐냐면, 이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원인, 또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길게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 측면에서도 동기가 낮다라든지 인지 능력이 낮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학습 환경 측면에서도 불리한 환경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거기에다가 정서행동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인과 유형이 다양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심층 정밀 진단은 이 수업에서는 길게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이 진단에 앞서서 고려할 점은 바로 진단으로 가지 말고 왜 진단이 필요한지, 그래서 진단을 하고 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을 꼭 점검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단을 위한 진단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층 진단 목적은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반드시 그 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한정했으면 좋겠고, 진단 목적에 따라서 반드시 최적의 진단 도구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담당을 하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층 진단 목적별 진단 영역이 있는데, 아마 다른 강좌에서 이 부분들은 자세하게 다룰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단 목적별로 진단 영역과 도구 방법들이 달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심층 진단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 결과를 이렇게 여럿이서 의견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할 때는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말하자면 효과의 파급성 등을 고려해서 치밀하게 수립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에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선별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들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